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을 때 병원 가서 원인을 찾게 되죠. 그런데 내시경으로도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 합니다. 오늘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 전주 위담한의원 권수현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 병원을 찾았지만 내시경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왔다면 기능성 위장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병변은 없지만 증상은 있는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해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능성 소화불량이란 뭔가요? 네,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내시경으로 발견되지 않은 우리 위장 중앙부, 저 상복부에 발생하는 그 소화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런 거는 그냥 단순 소화장애뿐만 아니라 위장의 그 불쾌감이나 위장의 통증까지 이렇게 같이 동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소화장애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시경으로 발견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고요. 소화제를 먹었는데도 그 증상이 개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러한 소화불량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소화불량 외에 다른 위장의 다른 증상, 다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단순히 이렇게 위장 자체로 위상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위장을 둘러싸고 있는 간, 신장, 그다음에 심장 이런 주변 장기의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 장기의 이상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한의학이 어떤 질환을 몸에 있어서 그 장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몸의 조화나 이런 거에 대해 질병을 연구하는 그런 원리에서 기인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위가 안 좋더라도 그게 간에 의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장기와의 조화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쉽지는 않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여러 일반 분들이 아시기 좀 어렵겠지만 좀 알기 쉽게 편하게 네. 간은 우리 몸에서 위산과 담즙 분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장기인데요. 우리가 많이 피곤하거나 해서 간 기능이 다운이 되면은 이런 위산과 담즙 분비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로 인해서 위의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막 음주라든지 화가 났다든지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 경우는 이런 담즙과 위산이 분비가 많이 되겠죠. 그렇게 된 경우는 위의 점막을 공격을 하여서 위궤양 같은 그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은 위에 도움이 줬다가 피해도 줬다 하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고 나서 분비물은 대소장으로 해서 대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나머지 영양성분들은 다 혈관으로 들어와서 간 문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간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러한 간 문맥으로 들어오는 영양성분을 잘 받지 못하면은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찬 듯한 느낌이 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꽉 차 있는 간은 네. 간을 풀어주는 소관법을 하면서 위장 치료를 해야 이런 근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위와 심장은 어떤 관련이 있죠? 그 한방적 원리로 보자면 위와 심장과의 관계는 심장이 위의 어머니와 같은 뭐 화생토 해가지고 네.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심장이 우리가 뭐 분노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심장이 많이 이렇게 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위에서 받아야 되는 혈액이 심장에서 와야 되는 오지가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위장 자체는 심장에서 받는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은 외부 자극에 대한 이 저항 능력이라든지 내지는 위장 자체에 손상된 이런 것을 회복시켜주는 회복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위궤양 같은 이런 질환에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위장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다운된다고 하죠. 좀 심약하고 이렇게 좀 가라앉은 경우는 위장이 이 충분한 혈액을 심장으로 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장 자체가 빈혈 증상에 빠지게 돼요. 네. 그러면은 소화 기능이 확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신경만 많이 쓰면은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손발이 저리고 그리고 잠도 잘 못 자면서
이런 신경성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약해져 있는 심장에 충분히 혈액을 보충해주는 심장을 보강하는 치료와 더불어 위장을 치료해야만이 그 근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장하고 뭐 콩팥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관계죠? 한의학에서는 이 신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 진액을 저장해서 진액을 많이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물에 관련된 장기인데요. 이 신장에서 진액을 위장 내에 충분히 공급이 돼야만이 위장 안에 있는 점막이라는 게 있어요. 뮤신이라는 점막이 있는데 이 점막이 충분히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뮤신이라는 것은 위산 내지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독소 물질 이런 것에 대해서 위 점막을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우리 몸의 위 점막을 방어해주는 물질인데요. 이렇게 신장 쪽으로 충분한 진액이 공급이 안 되면 신장이 이렇게 건조해지고 위장이 건조해지고 말라가지고 이렇게 위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공격을 많이 받아서 위산 위험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간은 위장에 담즙이나 위산 공급을 해주고 위의 영양소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간과 위의 조화가 필요하고요. 심장은 위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기능이 떨어질 때는 심장에 혈액을 보충하는 치료법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신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액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장에 진액이 충분히 신음기가 충분히 충만이 돼야만이 위의 보호도 되고 위의 소화 기능도 정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다른 장기와의 조화를 통해서 뭐 근본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원래 원인인 위장에 대한 치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60에서 70%의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들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내시경으로 발견이 되는 위염, 위궤양, 뭐 헬리코박터, 그다음에 선종, 폴립 이런 질환들은 내과적 치료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장 점막에 보이는 내시경에 보이는 질환은 내과적 치료가 우수하기 때문에 내과적 치료를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과 같이 병발을 했을 때 한의학적 치료와 이 양의학적 치료가 서로 같이 치료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환자분들이 한약하고 양약을 같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나요? 네.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두 치료 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같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한의학뿐만 아니라 요즘 의학의 트렌드가 양의학과 한의학, 즉 동서의학의 결합을 통해서 생기는 시너지를 굉장히 높이 하는 쪽으로 많이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여지는 질환에 대해서는 내과 치료가 되지만 보여지지 않는 위장 외벽 쪽, 특히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위의 운동 기능을 떨어뜨려주는 그 담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 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 외벽에 있기 때문에 위의 점막을 투과될 수 있는 잘 투과되는 한약을 투여를 해가지고 이 담적 독소를 녹여주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1, 2년이 아니라 수년간 쌓여져 있던 이 담적 독소, 해결되지 않은 담적 독소를 바깥에서 강력한 온열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걸 녹여주는 치료를 해야 하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독소 때문에 굳어져 있는 위장 자체의 장기를 다른 한방적 물리치료를 통해서 풀어줘 가지고 위장의 운동 기능이 향상이 되면은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이 훨씬 더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수혜원 원장과 함께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일입니다. 개인의 불행이나 우울증으로 발생하는 일이라는 시각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함께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세계병원 박민철 학술윤리원장과 함께 생명 존중의 문화와 정신건강 예방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스스로 삶을 중단시키는 행위가 최근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며 그 심각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과 치료법에 대해 신경정신과 전문의 박민철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1위로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망률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전라북도의 현황은 어떤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계속해서 지금 10여 년 이상 제일 높고요. 예. 특히 더 주목할 것은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자살률은 보통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27.3명,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는 28.8명. 그래서 1.5명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 14,000명 정도가 죽는가 하면은 전라북도는 535명. 그래서 하루에 1.5명 정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지자면은 하루에 한 40명 정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에 대한 통계는 세계보건국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어요. 폭력으로 인한 죽음이 50만 명,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 23만 명, 네. 더해서 73만 명인데 예. 자살로 인한 죽음이 8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자살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은 변화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오늘 이 시간도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 그런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있나요? 물론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망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망설이다가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망설일 때 우리가 잘 포착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구할 수 있거든요. 되게 이렇게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자살 시도를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특히 우리가 조심해서 잘 도와드려야 되고요. 이 자살 시도는 자살자는 실제로 남자들이 더 많지만은 시도는 배 이상으로 여자들이 훨씬 더 많고 젊은 애들이 시도를 더 많이 하고 노인들이 더 치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노인들은 금방 자살을 하는 이런 경우. 그래서 시도는 여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실제로 죽는 경우는 남자들, 나이가 많은 분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는 이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노인들을 잘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우리 농촌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죽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요. 첫 번째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는 좌절감, 실패감, 상실, 이런 상실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 돈, 지위,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을 잃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상실감들. 되게 이런 상실을 경험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우울해지죠. 우울해졌을 때 이제 실제로 다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고요. 병으로 이야기한다면 보통 죽음과 관계되는 병이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중독이라는 술병 이런 것들이 실은 죽음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울한 사람들이 술을 먹었을 때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저지른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감기 치료하듯이 우울증은 초기에 치료하면 비교적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살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죽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 8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이런 우울증을 잘 치료하면은 쉽게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족 기반으로 하는 사회 안전망이 우리한테 없어요, 지금.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누나도 있고 형도 있었고 그래서 보통 5명, 7명. 네. 또 거기에
삼촌도 있죠, 고모도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한두 명의 자녀에다가 부모에서 이렇게 돕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웃하고 관계가 옛날에는 좀 더 담을 있었을지라도 서로 함께 같이 했는데 네. 지금은 이웃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가족 제도에 기반한 이런 사회 안전망이 우리한테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IMF 이후에 우리는 1등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경쟁 위주의 사회가 돼서 긴장감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 지수가 낮죠. 네. 이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2등도 패자도 이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병이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울증, 네. 정동장애 또는 술 문제 이런 병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자살 시도자들. 네. 그래서 대개 자살 시도자는 대개 몇 번에 걸쳐서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제 죽는 경우가 생기죠. 세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우울증 하면은 생물학적인 욕구, 특히 먹고 자고 성적인 관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생물학적인 욕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줍니다.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관심도 이제 줄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친한 친구나 성직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정리하고 유서 쓰고 이런 사람들 또 이제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사별해서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애로운 사람들 이렇게 특히 어려움이 많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앞서 전라북도민들의 경우 이제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그 비율이 평균보다 높고 그다음에 특히 농촌 지역에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농촌 지역에 많은 것은 우리 농촌 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만 많죠. 네. 그러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배우자가 계실 때는 어떻게 해서든 잘 이겨내고 살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연유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외롭게 되죠. 혼자 사시죠.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노인들, 특히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시면은 의료 서비스들을 많이 받아야 되고 네. 또 가난하다 보니까 복지 서비스, 그래서 의료 복지, 특히 정신 건강 서비스를 우리가 잘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임실, 부안, 고창 이런 농촌 지역들이 지난번 통계에서 좀 많았습니다. 네, 오늘은 신경정신과 전문의 박민철 원장과 함께 생명 존중의 문화와 정신건강 예방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여름철에는 피부뿐 아니라 눈도 자외선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 중 하나인데 강한 자외선에 오랜 시간 무방비로 노출되면 시신경에 영향을 끼쳐 각막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가 타는 것처럼 눈에 화상을 입는 광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른보다 안구가 약한 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선글라스나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서 자외선에 눈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